거북선도 우리 선조들이 최초로 철갑선으로 개발했죠.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렇게 멋진 공학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공학은 상상하고 꿈꾸기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즐겁고 낭만적인 학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삭하고 맛있는 과학 이야기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대체 과학은 왜 연구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가 아주 멋진 답을 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에 패러데이는 좀 원시적인 형태의 전기 발전기와 모터를 만들었는데요. 그 좀 하찮은 모습을 본 영국 수상이 도대체 이건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패러데이가 이게 말입니다. 언젠가는 영국 여왕이 그 세금을 매기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는데 15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전기세 다 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전기 발전기의 모터에 관한 거니까 패러데이의 예언이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또 어떤 일들이 미래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해주실 강연자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학과 미래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홍성수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공학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사실 좀 공대생 하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왠지 좀 꼬질꼬질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취직하려면 왜 공대 가냐, 뭐 상경대 가야지 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꼬질꼬질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멋쟁이십니다. 네. 예. 공학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꼭 필요한 학문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오히려 문과보다는 공과대학에서 더 미래를 향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강연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공학이 얼마나 멋진 분야인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이 발표자는 왜 공학을 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학을 하게 된 건 1970년도거든요. 여러분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풍부하게 많았던 건 인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 제한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 인구가 적었지만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그런 규모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이끌던 그 지도자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을 융성하기 위해서 인적 투자를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학에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예. 그 당시에 공학을 한다는 것은 애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저도 한번 애국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학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근데 이른 나이였지만 전자공학을 제 미래의 전공으로 선택을 해서 오늘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공학은 개인적으로 보면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국부를 창출하게 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학은 자연과학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연과학은 우주나 자연의 섭리를 해치고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공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공학에서 좀 먼 일을 하는 분들은 공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공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소음도 많고 그리고 시끄러운 그리고 힘든 위험한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힘든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공학을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학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있는 거라고요. 그 원천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고 꿈꾸는 거죠. 그래서 공학은 상상하고 꿈꾸기로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즐겁고 낭만적인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공상과학 소설가들이나 만화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예로 1965년도에 한국일보에 당시 굉장히 유명하던 만화가이신 이정문 화백께서 2000년대의 한국의 모습이 어떨까를 상상해 본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때 이미 다 상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태양열 주택, 그리고 원격 강의,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없이는 살 수 없는 스마트폰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소형 TV 전화기란 이름으로 붙였어요. 이정문 화백께서 상상했던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달나라로 수학여행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지난 5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같은 공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재료공학자들은 신물질을 연구해서 반도체의 소자들이 더욱 작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통신을 하는 분들이나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요즘에 늘 사용하는 인터넷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TV, 요즘에는 스마트 자동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일들이 단순히 꿈꾸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굉장히 힘든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역경의 과정 속의 공학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꿈들이 있었고 그리고 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론들을 잘 제시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고 했던 것들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공학의 가장 큰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은 어떤 것들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꿈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공학의 덕으로 굉장히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류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온난화라는 굉장히 심각한 범지구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의 고갈, 또 에너지의 고갈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학이 지난 수백 년간 이루었던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MC분께서 공학자 하면은 왠지 실험실 안에만 있을 것 같고 세상과는 담쌀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학이 우리 인류의 변화와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문화가 변화하는데 또는 사회가 변화하는데 심지어는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데도 공학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 경제는 독점적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죠. 우리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지만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간에 그걸 나 혼자 독점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독점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에너지의 고갈이나 자원의 고갈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점적 자본주의가 협업적 공생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가?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물체들에게까지 통신 기능을 부여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그다음에 자원과 에너지의 분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공유 경제 시스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공유 경제하면 잘 납득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음반을 만든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들었고요. 그래서 음반 회사에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많은 비용을 내야지 음원을 만들 수가 있었죠.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좋은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음원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통신 시스템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의 공유의 개념은 그게 사이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실제 어떤 에너지라든가 사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계 장치들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서 5년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대략 2,5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또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또 2,5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자동차를 5년 유지하는데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4시간 동안 자동차를 얼마나 쓰는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동차를 사놓고 10%만 사용하고 90%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1년에 1,000만 원씩의 비용을 내는 거죠. 향후에는 사물인터넷에 도움에 힘입어서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그 90%의 시간을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을 공유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공유경제 시스템이 나오게 되고 인류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도 더욱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공학의 힘이고 공학이 인류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좋은 예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자동차의 생산량은 10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출판 회사나 음반 회사들이 소멸되어 간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자동차 회사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학은 공학 그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어떤 삶, 문화, 사회, 경제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공학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선조들은 공학적 DNA를 갖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적 증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북선도 우리의 선조들이 최초로 철갑선으로 개발했죠.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우리가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보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가난한 나라로서 뛰어들었을 때 세계의 경쟁국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특히 메모리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는 국가로 발돋움했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공학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MC분이 과거에 잠깐 있었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공학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미래의 준비가 안 되는, 그리고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우리의 근대화를 이끈, 우리의 산업화를 이끈 우리의 선배님들, 공학도 선배님들 60분을 선발해서 우리를 일으킨 분들로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이제 이분들은 젊은 시절에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학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공학을 이끌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공학은 멋진 학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분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수 교수님 강연 함께했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제가 반성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 공학도 고리타분 뭐 이런 얘기. 미래의 열쇠는 공학이다. 예, 그렇게 바꿔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피에는 정말 공학도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선도 그렇고 예. 금속활자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DNA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뭐 공학적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학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인터넷을 더욱 발전시킨 그 사물 인터넷 분야,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전기 자동차가 결합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분야들이 세상을 크게 바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분야들은 우리가 또 공학적 DNA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열심히 갈고 닦는다면 또 좋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만화책을 보면 나올 것 같다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만화책을 봅니다만 그분들의 상상력과 그리고 그 꿈은 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좋은 영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공학을 하고 계신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이쪽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서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언뜻 듣기에는 약간 사회과학적 분야 같은데 공학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학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료공학이 있고 뭐 전기전자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전공을 하고 싶다면 어떤 공학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망 공학과를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신과 교통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기반한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환기 있을 때는 항상 공학이 그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에 기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심에 기반한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자원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는 거죠. 인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학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공유 경제 시스템을 낳게 하는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일반화된 학문인 것 같아요. 공학이 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건축학에 적용하게 되면 건축공학이 되는 것이고 컴퓨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공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공학의 어떤 분야를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게 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정말 현답을 주셨습니다. 예, 한 분야를 준 것이 아니라 예. 모든 공학이 다 유망하다라는 현답을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엉뚱한 질문인데요. 예. 그 텔레포테이션이라고요. 눈 예. 딱 감으면 장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거는 상상 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도 공학자들도 못 푸는 문제가 덜어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미래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학에 대해서 재밌는 세상을 열어주신 우리 홍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홍성수 교수님 강연 중에서 공학은 상상하고 꿈꾸기로부터 시작되는 낭만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학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비행하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라이트 형제가 그 순간보다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하는 순간이 더 벅차오릅니다. 라고 답했다는데요. 이 사과나무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더 큰 상상을 함께 하시고 더 큰 꿈을 꾸시면서 미래를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사과나무 준비하는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